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 효동초등학교 교사 이경학입니다. 2022년 첫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해요 질문 이벤트입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신 시청자 3분을 선정하여 편의점 모바일 5,000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 교수님께서 돌발 퀴즈를 내실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한 분을 선택해서 모바일 5,000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기후 예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기후 예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강연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후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기와 해양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다양한 관측기기를 통해서 관측된 정보를 딥러닝 모형에 어떻게 넣는지, 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딥러닝 모형의 예측 성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연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기후 예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함유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은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기후 예측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기후 예측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최근의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최근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제조업, 스마트홈, 의료, 그리고 상업 서비스 분야까지 최근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딥러닝 기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런 딥러닝 기법을 기후과학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강연을 해드릴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지구 기후 자료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는 딥러닝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측을 위해서는 현재 기후의 상태, 현재 대기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예측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기후의 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관측 장비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풍향, 풍속계를 통해서 풍향 그리고 풍속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도, 습도계를 통해서 온도나 습도를 관측, 그리고 강우량계를 통해서 강우량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측기기들은 대부분 지상의 어떤 지점에 이렇게 저희가 심어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에서도 해양 부위라고 해서 비슷하게 해양의 해류나 그리고 해양의 온도나 염분 같은 것들을 재는 관측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측기기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 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향, 풍속계, 온도, 습도계 이런 지점 관측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런 지점 관측들은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저희가 지점 관측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런 지점 관측된 관측 결과들을 모아보면 굉장히 많은 관측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관측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점 관측으로 관측되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의 관측들을 어떤 식으로 또 관측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관측기나 관측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넓은 어떤 그 지역을 관측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성 자료들이 있습니다. 관측기나 관측선은 집중 관측이 필요할 때 이제 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뉴스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고도에 따라서 어떻게 전파되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 관측하기 위해서 기상청과 나사에서 협력하여 관측기를 띄운 적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집중 관측이 필요할 때 관측기 여러 대를 띄워서 그 지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관측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측선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그 지역의 해양의 온도나 염분이나 해류나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는 해양과 대기 사이의 어떤 저희가 플럭스라고 그러는데 열적 교환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순환과 관련해서 탄소 플럭스, 즉 탄소가 대기와 해양 사이에서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 위성 관측이 있겠는데요. 이 위성 관측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이제 지구를 일정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성 관측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지구의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위성 관측의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나사의 위성 관측 결과고요. 이 관측된 결과는 해수면 온도입니다. 보시면 그 전 지구의 굉장히 넓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관측이 되는 지역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여전히 관측이 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 위성이 지나가는 그 길 사이로 하얀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그런 하얀 부분은 위성이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위성으로도 관측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성이 굉장히 많은 넓은 지역의 관측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 모든 지역에 대해서 관측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위성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도 하얀 부분이 약간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또한 역시 관측이 되지 않은 지역인데요. 위성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위성 관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면 온도를 관측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구름이 강하게 끼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성이 그 길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해수면 온도가 어떤지를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성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다양한 관측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위성 관측에도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관측들의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해수면 온도 관측을 위한 해양 부위의 관측 지점을 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파란색 점은 지점 관측으로 그 지점에 아주 해양 부위를 고정을 해놓고 관측을 하는 것이고요. 빨간 것들은 그 부위가 이동을 하면서 그 주변의 해수 온도들을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부위들이 현재 다양한 해역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의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점들의 이 어떤 그 관측 분포를 보시면 여전히 관측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해양 관측선을 통해서 관측된 해수면 온도의 그 지점을 표시를 한 것인데요. 관측선이 지나는 그 선을 따라서 어떤 관측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여전히 관측이 되지 못한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관측이 위성, 관측선, 그리고 그 지점 관측, 여러 개의 지점 관측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의 관측을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제공을 하지만 여전히 관측만으로 완전히 모든 지역의 모든 지구의 관측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슷한 현상이 최근 탄소 중립 등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관측 장비는 해수의 온도나
염분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관측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측 네트워크의 분포를 보시면 이 관측 수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긴 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포인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측이 되지 않고 있는 지점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관측을 설명을 드리면서 관측이 되는 지점보다 관측이 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딥러닝 기법이 이렇게 관측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관측 지점들을 추측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 지구의 모든 지점에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값이 없이 모든 지역이 완벽한 이런 데이터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관측만으로는 전 지구의 기후 변수의 분포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측에 아직까지 많은 한계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법을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채워넣기 기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로는 이미지 인페인팅이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이 이미지 채워넣기 기반의 딥러닝 기법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이미지를 채워넣는 그런 기법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각각의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일정 부분이 누락된 그런 이미지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것이 복원됐을 때의 최종적인 이미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딥러닝 모형의 입력장이라면 오른쪽 그림이 그 딥러닝 모형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장에 이렇게 누락된 지역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서 누락된 지역이 없이 모든 지역에 이미지를 채워넣는 기법이 이미지 채워넣기 기법입니다. 이런 이미지 채워넣기 기법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시도가 되어 왔지만 최근에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채워넣기 기법이 이렇게 이미지를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원해주는 그런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지 인페인팅의 활용은 최근 다양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지 복원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은 손상된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그것이 복원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옛날 사진들, 그래서 이제 복원이 필요한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면 오른쪽은 그 이미지를 깔끔하게 복원해서 여러 가지 누락된 지역이나 하얗게 지워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진들, 더 이상 다시 이제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들.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사진들이 분명히 한 개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진들의 어떤 누락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을 복원해 주는 것이 이 이미지 인페인팅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활용인데요. 원치 않는 이미지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림 A는 원래 사진입니다. 그리고 B는 저희가 지우고자 하는, 없애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하얗게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하얗게 표시된 부분의 이미지를 누락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딥러닝 모형의 입력장으로 넣어줘서 이 하얀색 부분의 정보들이 누락된 이미지를 입력장으로 넣어줘서 복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 기법은 이 그림의 밑에 쪽을 보시면 이제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이 있고 또 오른쪽에도 연못이 있고 아래쪽에도 연못이 있는데 일정 부분이 누락이 돼 있으면 그 부분도 연못이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을 그 옆에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채워 넣게 되는데 그 채워 넣을 때 이 사람이 있었던 정보를 완전히 다 지워졌기 때문에 사람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연못이나 숲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복원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치 않는 이미지를 지우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 그러니까 손상된 이미지 그리고 일부가 없는 그런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원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이미지 인페인팅 기법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이미지 인페인팅 기법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측 정보를 어떻게 보면 관측 정보만 있는 데이터를 누락된 정보가 있는 전지구 맵처럼 생각을 해서 딥러닝 모형의 입력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그림의 왼쪽 그림은 관측된 결과만을 모아놓았을 때의 그 관측된 값을 표시한 그 해수면 온도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측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지구의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서는 관측된 결과가 있지만 그 관측 결과가 없는 지역은 이렇게 이미지상에서는 누락된 혹은 손상된 이미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딥러닝 기법, 이미지 인페인팅 딥러닝 기법의 입력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복원된 결과가 산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과 같이 관측만 된 결과를 손상된 이미지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복원함으로써 저희가 이 손상된 지역이 없는, 즉 모든 지역이 관측된 것처럼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복원된 결과는 저희가 전지구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누락된 결과가 전혀 없는 전지구 데이터가 균일하게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그림은 외국의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 연구진 자체 내에서 그런 비슷한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관측만 있을 때의 결과입니다. 즉 딥러닝 모형의 입력장으로 사용되는 누락된 이미지 혹은 손상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복원된 결과입니다. 즉 딥러닝 모형의 입력장을 통해서 나온 딥러닝 모형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원래 저희가 맞춰야 되는 그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과 복원된 결과를 비교를 해보시면 정답과 복원된 결과, 즉 딥러닝 모형이 만들어낸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 인페인팅 기법을 활용해서 이 관측만 된 결과, 즉 손상된 이미지처럼 있는 어떤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게 굉장히 꽤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딥러닝 기법이 전지구의 관측된 결과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그래서 저희가 누락된 결과 없이 전지구와 관련된 기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 자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현재 상태를 딥러닝의 기법에 의존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후 예측의 또 입력장으로 사용이 돼서 기후 예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토픽인 기후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기후 예측이라고 하면 기후 현상을 예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후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엘니뇨나 라니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이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현상이고요.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균보다 감소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평균에 비해서 해수면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빨간색은 평소보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경우에, 그리고 파란색은 평소보다 해수면 온도가 낮은 경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엘니뇨는 이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그리고 라니냐 현상은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엘니뇨 라니냐는 페루 지역 혹은 열대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엘니뇨나 라니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아마 여러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니뇨는 가장 큰 기후 변동이기 때문에 그 해수면 온도의 변화가 열대 동태평양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전 지구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그 인도네시아는 그 가물게 되면서 산불이나 그리고 가뭄 같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폭염과 같은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남미 등에도 여러 가지 뚜렷한 그런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가 열대 동태평양에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그림은 엘니뇨 절정기, 대부분의 엘니뇨는 겨울철에 절정기에 다다릅니다. 최절정기에 다다랐을 때의 모식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엘니뇨의 최절정기에 있어서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고 강수량은 평소보다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엘니뇨 예측은 전 세계 30개 기관에서 거의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30개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기후 현상으로 이 엘니뇨를 지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니뇨 예측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2014년, 15년에 있었던 엘니뇨 케이스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엘니뇨 케이스는 2014년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봄철 당시에 2014년 15년 겨울, 그러니까 14년에서 1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죠. 이때 굉장히 강력한 엘니뇨가 온다고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마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관련 기사가 한국말로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2014년 봄철 당시에 2014년 15년 겨울철에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온다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엘니뇨는 2014년 15년 겨울철에 발달하다가 급격하게 쇠퇴해서 엘니뇨라고 정의되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약한 엘니뇨가 발달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1년 뒤인 2015년 16년 겨울에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발달했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4년 15년 겨울에 엘니뇨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엘니뇨 예측이 그렇다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뭘 보고 우리가 엘니뇨 예측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지수를 정의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위에 있는 파란색 박스와 같이 열대 동태평양 지역입니다. 열대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평균해서 그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높으면 엘니뇨, 낮으면 라니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보여드리는 그림은 엘니뇨 발생 1년 전의 해양의 내부의 온도 편차입니다. 편차는 간단하게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이제 표현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양 내부의 온도의 편차를 보시면 엘니뇨 지수가 정의되는 지역은 해수면 온도가 높지 않은 반면에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빨간색 이 색깔을 보시면 서태평양 지역에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높은 해수 온도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 엘니뇨가 발달하기 1년 전의 패턴을 과거를 쭉 살펴보니까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다면 서태평양 해수 온도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1년 뒤에 엘니뇨가 발달할지 하지 않을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라니냐 발생 1년 전에 해양 내부의 온도 편차를 보시면 서태평양 지역을 보시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의 패턴 그리고 10개월 전의 패턴, 8개월 전의 패턴, 6개월 전의 패턴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년 전에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이 점점점 동태평양으로 점차 전파가 되면서 1년 후에 즉 라니냐가 피크가 찍는 그런 시기에 라니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만 유심히 봐도 1년 전에 엘니뇨가 발달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케이스를 보면 어떨까요? 앞서 보여드린 그림은 엘니뇨가 현재까지 발생한 것이 한 15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 15개, 20개 정도를 다 모아서 평균적인 해양 내부의 온도 편차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은 각 해의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1년 전의 해양 내부 온도 편차입니다. 자, 보시면 1982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뭐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91년 1월을 보시면 서태평양 해수의 온도는 약간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할지 라니냐가 발생할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자, 2015년 1월을 보시면 2015년 1월은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뭐 82년 겨울에 엘니뇨가 발생을 하고 91년 겨울에는 뭐 라니냐가 발생했거나 뭐 혹은 2015년 12월 겨울에는 또 엘니뇨가 발생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엘니뇨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15개, 20개가 넘는 이 엘니뇨를 전부 다 합쳐 보면 엘니뇨랑 관련된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 해수의 시그널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지만 개개를 보면 그 시그널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이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엘니뇨가 발생할지 라니냐가 발생할지 혹은 뭐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딥러닝 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 딥러닝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합성곡 신경망에 기반한 기법입니다. 이 합성곡 신경망 기법은 영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사물 인식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이미지 안에 사람 사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 형태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인데요. 자율주행차도 이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운전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엔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찍으면서 그 비디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 차가 계속 가도 이 지나가고 있는 물체들을 치고 지나가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고 그 안에 어떤 사물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제가 가끔 이용하는 다음에 꽃 검색이라는 건데 꽃 사진을 찍으면 어떤 꽃인지 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것도 이미지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합성곡 신경망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엘니뇨 예측에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활용법은 이 입력 변수를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출력 변수를 강아지 혹은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엘니뇨 예측에 활용을 한다면 엘니뇨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의 엘니뇨 지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수 온도가 되겠는데요. 해수 온도를 입력장으로 주고 이때는 엘니뇨가 발생했어, 이때는 라니냐가 발생했어,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 변수를 주고 입력 변수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1년 뒤에 엘니뇨가 발생했어, 이런 경우에는 1년 뒤에 라니냐가 발생했어,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이 딥러닝 모형이 저희가 지금 2022년 4월에 있는데 2022년 4월에 입력장을 넣어주고 자 이제 1년 뒤를 맞춰봐 하는 그런 딥러닝 예측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딥러닝 모형이 구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 모형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측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과거 재현 실험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2022년까지 그리고 시작은 1950년부터 집중적으로 관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 2022년이죠. 이제는 2022년까지 관측 자료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로 해수면 온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수면 온도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쭉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이때 값들을 다 알고 있지만 2008년 1월에 입력장을 주고 2008년 12월에 어땠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실험들을 매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1월에 입력장을 주고 12월에 어땠는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입력장을 주고 2009년 1월에 어땠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기후들이 얼마나 잘 재현이 돼 왔는지를 저희가 예측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2022년 4월에 초기장을 주면, 입력장을 주면 2023년 1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2023년 3월의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실제 예측의 경우에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희가 알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 재현 실험을 통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딥러닝 모형의 예측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예측을 잘 해왔다면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은 전계절 엘니뇨 지수, 즉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평균을 한 그 예측 결과를 예측 성능화한 것입니다. 예측 스킬을 그린 것입니다. X축은, 즉 가로축은 예측 달입니다. 그래서 1부터 23까지 숫자가 있는데 1은 한 달 예측, 그리고 2는 두 달 예측, 이런 식이 됩니다. 이 가로축의 숫자가 커질수록 더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스킬은 가로축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Y축은, 세로축은 예측 스킬입니다. 저희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예측 스킬을 검증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활용을 해서 예측 성능을 검증을 한 것입니다. 예측 성능이 1이면 퍼펙트하다고 완벽한 예측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0.5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예측을 생산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딥러닝 모형의 엘니뇨 지수 예측 성능을 각 예측 달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선들은 전 세계 엘니뇨 예측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 엘니뇨 예측 성능이 좋은 것들을 모아서 이 엘니뇨 예측 성능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 딥러닝 모형의 예측 성능, 엘니뇨 지수 예측 성능은 예측 6개월까지는 다른 기존의 전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한 예측 성능과 좋은 편이긴 하지만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7개월 이후부터, 즉 7개월 이후의 예측에서부터 이 딥러닝 모형은 그 예측 성능에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딥러닝 모형의 예측 성능은 12개월 예측에 대해서 0.7, 0.6 사이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의 모형들은 평균적으로는 0.6과 0.5 사이, 기존 모형들 중에 가장 좋은 모형도 0.7을 넘지 못합니다. 0.6 중반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7개월 이후부터 딥러닝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 스킬이 0.5에 다다르는 기간을 보면 다른 모형들은 대략적으로 예측하기 1년 정도가 지나면 1년 뒤에 예측 이후에 대해서는 이 예측 스킬이 0.5 이하가 되면서 예측 자체가 신뢰도가 없게 됩니다. 즉 예측 결과를 생산을 하긴 하지만 이 예측 결과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1년 이후의 예측은 저희가 그다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예측 모형들이 결과를 생산을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틀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면에 딥러닝 모형의 예측 스킬이 0.5가 되는 기간을 보시면 그 기간이 17개월 혹은 18개월까지 다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예측 모형들이 신뢰도 있는 예측을 약 1년 정도의 예측에 대해서까지만 생산을 해왔다면
딥러닝 모형은 이것을 1년 반 이후로 확장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형 검증을 한 기간은 1984년부터 2017년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 모형 검증을 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가 이 네이처지에 이제 게재를 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그 기간까지 써서 이제 모형을 검증을 했고요. 이 모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실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을 해서 2017년까지만 검증을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2018년에도 하고 19년에도 하고 20년, 21년, 22년 지금까지도 계속 준실시간으로 예측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8개월 예측된 엘니뇨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겨울철 예측을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1997년의 예측은 1996년 여름철의 초기장, 입력장을 가지고 18개월 뒤를 맞춰봐 했을 때의 그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실제 관측 결과고요. 빨간색 선이 딥러닝 모형이 실제 예측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기존 모형 중에 가장 좋았던 모형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1997년과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이제 발달을 했었는데요. 딥러닝 모형은 이런 역사상 가장 크게 발달했던 엘니뇨들을 성공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모형들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예측을 하긴 하지만 그 강도가 실제 발생했던 엘니뇨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뿐만 아니라 다른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았던 케이스들이나 혹은 라니냐가 발생했던 케이스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딥러닝 모형이 기존의 모형에 비해서 조금 더 예측 성능이 뛰어났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지껏은 과거에 2018년까지, 2017년, 18년까지 과거 재현 실험을 통해서 한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다음 의문이 그렇다면 이 모형이 지금도 좋은 예측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예측 결과는 어땠을지 저희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그 엘니뇨 예측 결과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왼쪽 위의 그림은 전 세계 유수의 한 30개 정도의 기관들이 작년 봄 당시에 2021년, 22년 겨울철에 어땠을지를 예측한 것입니다. 위쪽의 오른쪽 그림은 실제 관측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엘니뇨 지수의 발달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소보다 해수면 온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1년, 22년의 겨울에 이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돌발 퀴즈인데요. 돌발 퀴즈는 지금 올해 2021년, 22년 겨울에 발생했던 현상, 열대 동태평양에서 발생했던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땡땡땡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엘니뇨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2021년, 22년 겨울에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딥러닝 모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밑에 그림이 딥러닝 모형의 결과이고 2021년 봄철 당시의 입력장을 토대로 2021년, 22년 겨울에서부터 이제 2022년 봄철 그리고 여름철까지 이제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빨간색 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예측 결과인데 그 예측 결과를 보시면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열대 동태평양이 낮을 것이다. 즉 0보다 그 값이 낮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관측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모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과거 재현 실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예측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예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딥러닝 모형의 결과는 이제 아래 보이시는 그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매달 새로운 결과, 새로운 실시간으로 이 결과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현재의 대기 해양 상태를 입력장으로 했을 때의 미래 엘니뇨나 라니냐, 미래의 어떤 엘니뇨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지 이런 것들의 예측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돌발 퀴즈 답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앞서서 이제 쭉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딥러닝 모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기후 모형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어떤 패턴을 복원하는 것, 손상된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처럼 관측된 지점에만 관측 결과가 있었던 것을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채워 넣는 것,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존의 모형에 비해서는 딥러닝 모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은 저희가 몇 가지 사례만을 지금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도 기후 예측, 기후 과학에 활용될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나 어떤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강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겨서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에 대한 그 질문이 선별되는 동안에요. 네. 오늘 그 온라인 유튜브 강연을 해주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강연을 해가지고 조금 떨렸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금요일에 과학 터치를 2015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엘니뇨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 반갑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전이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강연을 들어서 조금 더 생동감이 넘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아쉽기는 하네요.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대면 할 네. 때 한 번 더 교수님 모셔가지고 네.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간에 교수님께서 그 돌발 퀴즈 내주셨는데 네. 정답을 교수님께서 네. 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말하다가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네. 네, 정답은 라니냐입니다. 네. 보니까요. 정확하게 답을 해주신 박수빈 님이 가장 먼저 답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박수빈 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거기에 따른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느 정도 모두 준비가 된 것 네.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아마 엄청난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딥러닝이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어떻게 분류해 가지고 그 분류된 작업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딥러닝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실제 우리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네.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까 조금 저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엘니뇨라는 현상은 기후 변동입니다. 그래서 변동은 기본적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나 라니냐 전부 다 발생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기후 변화는 한번 가서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변하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 그런 현상 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데 기후 변동은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기후 변화는 이 시간 규모가 훨씬 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라고 하면 1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후 변화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딥러닝 적용의 가장 핵심적인 이 학습 샘플 수가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똑같이 100년을 관측을 해도 엘니뇨는 100번이 생기지만 기후 변화는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도전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너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딥러닝이 언제부터 실행하기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 딥러닝은 최초의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대중들한테 소개가 된 거는 1960년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1960년대만 해도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잘할 수 있다, 어떤 성능이 뛰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들, 그러니까 그 딥러닝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좀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 그리고 학습 샘플 수가 좀 부족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딥러닝이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과 슈퍼컴퓨터 발달, 그리고 샘플 수의 확장, 인터넷 등을 통한 이제 샘플 수의 확장 이런 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딥러닝을 이용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딥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미지를 복원할 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복원이 돼 있는지 분명히 물론 복원은 되겠지만 어느 한계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신다윈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파악을 하자면 이미지 인 페인팅 기법으로 이제 딥러닝 기법이 복원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측만 있는 손상된 그 전지구 맵을 이제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차가 있을 것인데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사실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그런 것들을 딥러닝 기법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해왔거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자료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측 자료를 넣어주는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 처음으로 이제 조금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딥러닝 기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관측점만 있을 때 비어있는 그 전지구 맵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융합이 되면 딥러닝 기법과 같이 융합이 되면 조금 그 딥러닝 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마르시고 힘드실 건데 질문까지 해주시고. 그럼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치킨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엘니뇨 그 라니냐의 발생 원인이랑 패턴 주기도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남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엘니뇨의 주기라고 하면 그 현상이 발생하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주기가 일정하다면 저희가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기가 5년이라고 하면 올해 엘니뇨가 발생했으면 5년 후에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주기는 대략적으로는 2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발생할지 7년 후에 발생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엘니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니뇨 예측이 아직까지도 좀 도전적인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치킨님께서 여기하고 이제 연이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엘니뇨하고 라니냐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생김으로써 생태계의 어떤 부작용 같은 거, 뭐 주기가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그 주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생태계에 따른 그 부작용이 어떤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생태계까지 들여다볼 사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도 바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구 과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태계적인 그런 요소들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전 세계 기후 요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뭐 폭우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가장 큰 게 그 어떤 지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조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엘니뇨가 발생하면 호주 지역이나 인도네시아가 이제 건조해지게 되는데 굉장히 장시간 엘니뇨로 인해서 건조해지게 되면 산불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쉬운 호조건이 됩니다.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예에 불과하고 저희가 뭐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꼭 열대 지역의 어떤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중위도나 그리고 극지역의 어떤 생태계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 나라에 이제 뭐 강원도 산불 같은 네. 경우에 물론 이제 뭐 방화라는 의견도 있긴 있지만 네. 실제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네. 수 있는 건지. 네. 네. 예.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에 의한 방화라고 하더라도 비가 자주 오는 상황이었거나 혹은 비가 자주 와서 이 나무들이 좀 축축한 상태였으면 아마 방화를 해도 산불이 발생을 하지 않거나 굉장히 작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산불 자체의 발생은 인위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산불이 얼마나 커질지 이런 것들은 기후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그 어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로 나타낸 것들에 대한 어떤 주기 패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남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구의 북반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또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네. 과학자들이 또 별도로 준비를 하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니뇨만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그 전지구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의 강수나 온도나 습도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모의하는 그 슈퍼컴 기반의 고해상도 전지구 모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지구의 어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기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거의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용한 정보를 이제 얻어내고 그리고 대비할 것들은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는 이제 국가 간에 혹시 교류라든지 네.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게 좀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 국가 간에 이렇게 정보 교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실측 자료는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 강수, 바람, 뭐 습도, 뭐 이런 기본적인 변수들은 대부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관측치나 예측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요. 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네덜란드 기상청에 가서 예측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다른 나라 예측은 우리나라가 못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정책적으로 민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네. 정책적으로 이슈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탄소랑 관련된 관측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중국에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압박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측 정보를 조금 노출하길 꺼리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좀 민감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관측치, 예측치들을 손쉽게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얻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국가 간에 좀 네. 숨기는 비밀이라든지 네. 이렇게 또 생각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연구하기가 편한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의 이익이 네. 좀 관여됐기 네.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좀 민감한 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요, 이제 탄소 중립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데
그 지구 온난화가 이제 멈추는 그런 시점이 오는지 네. 궁금하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사실은 이 제작진에서 질문을 좀 준비를 해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5개 질문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거기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거기 있는 질문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정부가 그런 어떤 비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면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오해고요. 지금 당장 내일 탄소 중립이 전 세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0년간은 지구 온난화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도가 일어나서 다른 것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런 양의 되먹임 작용이 이미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발동을 했기 때문에 탄소 그 원인이 됐던 그 탄소 중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 100년 이상 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100년 이상 못 산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죽기 전까지 지구온난화는 끊임없는 이슈가 될 겁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하든 못하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속도를 좀 조절할 네, 필요가 네, 있다. 네. 이 정도로 접근하지. 그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면 네. 우리는 못 누려도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면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자연 그런 뭐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경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멈추진 않을 네, 거다.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최은영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교수님께서 그 나사 연구원 경험이 있으신데요. 기후 예측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시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좀 남겨주셨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사에 있을 때는 이제 2010년부터 13년까지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딥러닝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위성 관측 자료를 기존의 그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지구 모형에 넣는 그런 것들을 해왔었고요. 이제 딥러닝 기법을 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는 그 이제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쇼크를 받으셨는데 저도 그 당시 쇼크를 받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전혀 몰랐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딥러닝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데이터 양이 좀 많을수록 네. 그리고 범주화된 이런 체계가 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네. 저희가 예측이 좀 더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준다든지 다른 나라에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딥러닝과 관련된 고급 정보들을 네. 이렇게 돈으로 주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기후와 관련된 데이터의 접근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얻을 때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인 물리 변수들, 그러니까 뭐 온도, 강수,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은 거의 뭐 무료로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인터넷만 되고 하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실제랑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네.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SHE님이 이제 남겨주셨네요. 위성이 지나가지 못한 어떤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관측할 수 없는 그 지역을 만약에 잘 못한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데이터 처리가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위성이 원칙적으로 못 지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다만 어떤 길을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지나가지 않으면 그때 이제 2022년 4월 1일에 그 다른 지역들이 이제 미싱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2022년 4월 1일에는 관측을 못 했더라도
과거에 관측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관측을 보니까 네.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어떤 관련성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2022년 4월 1일에 관측된 지점과 관측하지 않은 지점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러면 2022년 4월 1일에 이 지점이 관측이 됐으면 이 지점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지점은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 관측되면 이 지점 온도가 낮을 거야. 이런 통계적인 관련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관련성들이 선형적인 것도 있고 비선형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은. 이런 복잡한 관련성을 딥러닝이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그 관측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해서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상 뭐 통계 부분도 함께 네. 빗대어서 이렇게 네, 네, 뭐든지 그 원 데이터로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부족한 부분은 또 네. 확률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네. 부분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이 2022년 첫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좋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신 네.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에 강연도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까지 해주시느라고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다음 주에 있을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4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김성용 교수님을 모시고 쉽게 배우는 바다의 와동류라는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입 강연은 광주 태봉초등학교 손준호 수석 선생님을 모시고 손쉽게 따라해보는 플로팅 홀로그램으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후 영상을 바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기후예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해양학과 우리 함유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2년 금요일의 과학터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